안녕하세요. 이곳 사연을 즐겨 듣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혼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에게는 큰 흠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 남편과 갈라서고 혼자 아이를 키웠으니 긴 말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다 딸아이가 제 짝을 만나고 드디어 제 삶도 좀 홀가분해지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지독한 각오가 다시 제 발목을 붙잡더군요. 그 질기고 모진 악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지역 유지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 역시 그리 부족함 없는 친정에서 자라 그 시절에는 드물게 대학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댁에서 바라는 건 똑같더군요.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거요. 저 역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남편과 제 사이에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 사이 손안의 똥서가 아들을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성화는 더욱 거세졌죠. 손안의 똥서는 저를 잘 따랐어요. 사람이 워낙 싹싹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제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 제게 뭘 그리 묻고 조언을 구하냐며 대놓고 무시하시더군요. 그런 타박 속에 가까스로 아이가 생겼습니다만 쌍둥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10개월 내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거워서 늘 끙끙거리는 저를 시어머니는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유세를 부린다며 나무라셨어요. 게다가 병원에 가면 아이가 바뀔 수 있다며 꼭 집에서 낳아야 한다는 정말 이상한 고집을 부리셨네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이가 바뀌어요. 게다가 쌍둥이라 집에서 낳는 건 위험해요. 남편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어머니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망구하셨어요. 갓 태어난 애들 얼굴이 거기서 거긴데 행여 바뀌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병원은 절대 안 된다.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조산사를 불러 집에서 출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출산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사히 나왔지만 다른 하나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한참 후에야 나온 아이는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아이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네요. 그 작은 아이가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 곁을 떠난 겁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어요. 가려면 딸아이가 갈 것이지. 하필 귀한 아들이 갔구나. 처음부터 쌍둥이라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향이 결국 지 동생을 잡아먹었구나. 시어머니는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에게 험한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품 안에 안긴 이 아이 안 보이세요? 이 작은 것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어미가 몸이 약하니 그리 갔지. 그래도 한번 임신하면 애가 차에 들어서니까 몸 추스른답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합방해서 다시 아들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는 죽은 아이에게도 사나이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들어가시더군요. 아이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드냐는 거죠. 결국 남편과 저 둘이서 조용히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를 가슴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뭘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즐거움도 노여움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무심해졌고 혼자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성화하는 시어머니에 그 모든 걸 본체만 취하고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는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더는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얼마 전에 대학 교수 됐어. 근데 이혼난 딱지가 말이 돼? 내 체면을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남편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과 체면 때문에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에 돌려놓은 건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한테서는 아들 보기 글렀으니 네 새끼 데리고 하루빨리 나가거라. 창창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제가 이혼해야 새로 며느리를 들이고 아들을 볼 테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딸아이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런 집구석에 있어봤자 아이가 제대로 클리 만무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이혼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속상하셨겠지만 티는 내지 않으셨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가 어찌나 매섭던지요. 그니까 딸 자식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괜히 머리에 든 것만 많아서 저렇게 이혼하고 돌아온 거 아니야. 애 딸린 이혼녀가 떡하니 있는데 누가 저 집 아들한테 시집을 오겠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애 딸린 이혼녀라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남동생의 혼사떨까지 막을 것 같아서 친정부모님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생년부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래?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뭐라든 저랑 지은이 둘은 먹고 살 수 있겠죠. 친정부모님은 말리셨지만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지어주신 돈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어요. 겨우 단칸방 하나 구하고는 딸아이를 굶기지 않으려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서빙이며 가정부 일이며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근사한 단독주택단지에 가정부 일을 왔는데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절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 미연이 아니니? 언니. 그 사람은 바로 제 대학 선배였어요.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저와 달리 털털하고 화끈한 언니를 내심 부러워했죠. 언니는 여전히 당차고 씩씩해 보였어요. 요즘 시대 대학까지 나온 애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시집가서 지방에 사는 거 아니었어? 이혼했어요. 친정집에 있기도 뭐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친정집은 왜?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아우, 자기 인생이 심심하고 별 볼 일 없으니 남 사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나도 코쟁이랑 결혼했다고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렸는지 모른다. 그제야 안쪽에서 언니 남편이 나왔는데 금발의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더군요. 언니는 여전히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됐다. 너 영어 좀 하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남편이랑 나랑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영어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 저는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월급도 확 올라갔죠. 열심히 돈을 모아 몇 년 만에 작은 빌라로 이사도 갔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재밌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삶에 활력이 생겼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딸아이 역시 누구보다 예쁘고 똑부러지게 자랐어요.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대에도 한 번에 척 들어갔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입사한 딸은 그곳에서 제 짝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한다고 데려왔는데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딸에게 물어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오고 식당에 가서는 먼저 수저를 세팅하고 물을 따르더군요. 일하는 분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굴어서 저런 인성이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사부인은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사위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을 처음 뵈었는데 오래 장사를 해서 그런지 말투가 좀 투박했지만 성격만큼은 시원시원해서 좋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합심하여 두 아이의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날을 잡고 보니 비어있을 혼주석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고심 끝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연락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혼주석에 앉으라고? 그래도 당신 딸이잖아. 난 해녀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연락한 거야. 서운할 게 뭐가 있어. 하도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봐야 서먹하기만 할 텐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정이 뚝 떨어지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연락을 했다 싶었습니다. 결국 혼주석에는 제 남동생이 앉았고 딸아이는 사위선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막상 그렇게 하니 나쁘지 않더군요. 게다가 사부인이나 전화 손님이 많아서 결혼식장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선남 선녀가 결혼한다고 다들 축복해 주었죠. 딸까지 결혼을 시키니 인생 숙제는 다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그 무렵에는 공동대표인 선배 언니와 한 달에 2번 출장 겸 여행을 다니며 바쁘지만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의 임신 소식까지 들려와서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쏟아지던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나 어떡해. 어쩌면 좋아. 왜 그래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자다가 울먹이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뱃속에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실로 향하니 딸과 사부인이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더군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건 다름 아닌 제 사위였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사위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위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뜬금없이 자신을 탓하며 이야기하더군요. 다 나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간밤에 안 좋은 꿈을 꿨거든. 올라오지 말라고 할걸. 하루라도 빨리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못했어. 너는 그런 꿈을 꿨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여태 그걸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딸의 말에 사부인이 버럭 화를 내시기에 저도 모르게 딸을 두둔했습니다. 사부인, 도리의 사고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런 거 다 미신입니다. 미신이든 아니든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점쟁이도 그런 건 못 맞춰요. 얘가 그런 꿈을 꿨대잖아요. 하지만 사부인은 아들이 사부를 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하긴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위가 저리 있는 게 마음 아픈데 사부인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역시 수술실에 있는 사위보다 홀몸도 아닌데 쫄딱 비를 맞고 바르르 떨고 있는 딸이 더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들어가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편의점에서 수건을 사서 둘러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부인과 저 딸아이는 제발 사위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위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부인은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스오나,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사부인, 괜찮으세요? 얼른 가서 사부인을 부축하는데 뒤에 서 있던 딸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 왜 그러니 지연아?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저는 사부인과 사위를 돌볼 새도 없이 딸을 데리고 얼른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제발 아이만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딸은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촉이라서 수술까진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하늘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요.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부인이나 아이를 잃고 남편마저 위독한 딸을 대신하여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지은아,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네 몸 추스르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상심한 사부인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사부인, 이것 좀 드세요.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애미가 돼서 뭘 먹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부인이 힘을 내셔야죠. 그래야 아들 곁을 지키죠. 뇌사 상태라는데 평생 저렇게 살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사부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삼이 다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 삼이도 힘을 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딸과 사부인을 챙기다 보니 순식간에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먼저 정신을 추스른 사부인이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를요? 그간 장사한다고 우리 승훈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승훈이 곁을 지키려고요. 새아가도 제가 돌볼게요. 사부인의 제안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딸도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이랑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괜찮겠니? 어차피 어머님이나 나나 매일 병원을 오갈 텐데 굳이 두 집 살림할 필요 없잖아. 승훈 씨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갑작스러운 딸의 시댁살이가 걱정스럽긴 했지만 상황이 이러니 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위는 여전히 뇌사 상태였지만 다른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딸이나 사부인도 점차 간병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를 보며 저 역시 병원 가는 횟수를 조절했어요. 제가 병원에 매달려 있는 사이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공동 대표인 선배 언니가 상황을 이해해줘서 그간 연차나 반차를 쓰고 병원을 오갔습니다만 언제까지 호의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부인이 가게를 정리하셨으니 사위의 병원비는 제가 보태고 싶었습니다. 사부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사위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니 겨우 받아들이셨어요. 산 사람은 사라진다고.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병원에 누워있는 사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네요. 가끔 한밤중에 사부인의 부대중 전화가 찍혀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사부인과 딸을 살폈어요. 사부인이나 딸이나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게 눈에 보여 갈 때마다 먹을 걸 사들고 가서 억지로 먹이곤 했습니다. 이러다 둘 중 하나는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얼마 후 제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사위가 사고를 당한 그날처럼요. 날씨가 요란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겁니다.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떨떨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딸이 속옷 차림으로 물에 빠진 생제고를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딸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여기 온 거 비밀이야? 그 사람이 쫓아오면 없다고 해야 돼. 딸은 누군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달칵 문까지 잠그기에 어안이 범범하여 서 있다가 그제야 딸이 신고 온 신발을 보았습니다. 욕실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여기 가져왔더군요. 자정이 넘는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딸에게 묻기 위해 방문을 두드렸죠. 지은아 나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안 돼. 그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 순간 딸의 말을 증명하듯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뜻밖에도 사부인이 딸처럼 물에 빠진 생제고를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문을 여니 재빨리 현관에 놓인 신발내부터 살피더군요. 사부인은 욕실 슬리퍼를 발견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역시 여기로 왔군요.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숨기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사부인, 듣고 놀라지 마세요. 사부인은 행여 딸이 들을까봐 걱정했는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천 동지의 그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지은이가, 내 딸 지은이가. 쉿, 세아가 듣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죠. 그제야 부인을 현관에 세워둔 게 생각이 나서 얼른 안으로 들였어요. 사부인을 안으로 들이고 수건을 건네고 얼른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부인의 말을 곱씹으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생각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식탁에 마주 앉아 사부인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은이가 정신병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심각한지 며칠 전에는 경찰까지 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잡는다고 누가 신고했나 봐요. 사부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신병이라니. 순간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잘 알기에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메여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초반에는 소리 지르는 정도로 그쳤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네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래도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이고 더군다나 저랑 같이 살고 있으니 제 선에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죠. 우리 아들 저렇게 되고 아이까지 잃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모양이에요. 티를 안 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속부터 골마가고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며 사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간 간혹 한밤중 찍힌 부인의 부재중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한밤중에 전화하셨던 게 딸아이 때문이었나요? 맞아요.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전화드렸다가 다음날 사부인 목소리 들으면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내가 감당해야지. 이 사실을 알면 사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싶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제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하죠.
제가 더 살뜰히 보살폈어야 했는데. 사부인은 딸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딸이 사부인을 따라갈 것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세아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사부인이 돌아가고 저는 조심스레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사부인 가셨어. 이제 나와도 돼. 정말? 정말 갔어? 갔어. 너 여기 있다고 말 안 했어. 그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딸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나왔어요. 저는 얼른 커다란 타월을 딸의 몸에 둘러주었습니다. 순간 딸아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부터 먹이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 급히 상을 차렸더니 딸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지은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물도 마시고.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다고? 아니, 왜? 그 여자가 날 어디로 보내려고 해서. 그 여자? 너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딸은 바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보내지 마. 거기 가면 나 죽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날 때리고 묻고 못 살게 굴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엄마, 나 거기 가기 싫어. 그 말에 딸의 몸을 살피니 정말 손목과 발목에 뭔가로 묶은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핥히고 꼬집은 상처 역시 몸 곳곳에 남아있었어요. 딸의 몸에 남은 명백한 상처들을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부인과 딸의 증언이 너무나도 엇갈렸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딸의 말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사부인을 만나 자초조종을 따져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일단 딸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제 방에서 재웠습니다. 행여 제가 어디로 갈까봐 제 손을 꼭 붙들고 잠든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로 나를 지새웠네요. 다음날 저희 집 근처에서 사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부인은 제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 나온 걸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새아가는 어쩌고 혼자 나오셨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비를 뚫딱 맞아서 그런지 열이 좀 있어서 약 먹이고 푹 재웠습니다. 안 되는데.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부인,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딸아이가 사부인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새아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발작이 심해지면 자기 몸을 막 학대하니까 그거 맞겠다고 팔다리를 묶어놓을 때도 있었거든요. 자기 몸을 학대해요. 예, 피가 날 때까지 막 긁고 꼬집고 그러면서 다 자기 탓이라고 중얼거리는데 새아가 막으려다가 저도 몇 번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부인은 팔 곳곳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긁힌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새아가 혼자 두면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순간 제가 집안에 설치해둔 웹캠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대표 언니의 강아지를 잠깐 맡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치해둔 웹캠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보낸 후에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게 생각이 나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 웹캠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집안 광경을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멍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성이던 딸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봤더니 온몸을 세차게 긁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학대하는 딸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자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벌벌 떨자 사부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제 딸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제가 더 죄송하죠. 우리 아들 사고 난 것 때문에 새아가까지 저렇게 됐으니.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고인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쵸? 그렇게 말하는 사부인의 눈가에도 어느덧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딸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다던데 그게 병원이었군요. 맞아요. 저 혼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얼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병원에 들여보내고 사부인께 알리려고 했는데 일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전에는 병원 치료를 전혀 못 받은 건가요? 몇 번 받았는데 상태가 나빠진 후로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그렇다고 다 큰 성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 사이 저렇게 자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병원에 입원시키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으로 도망온 거군요. 그제야 어제 일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자다가 병원 사람들을 보곤 소극 차림으로 저희 집으로 도망친 거였죠. 일단 들어가서 새아가부터 말리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경계가 너무 심하니 그것부터 푸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뭐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사부인과 말을 맞추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저와 사부인은 일부러 큰 소리를 냈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내 며느리 내가 데려간다는데 사부인이 뭔 상관이에요? 사부인이 제 딸을 괴롭히셨다면서요.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한 참견 마세요. 괜한 참견이란요. 내 딸인데. 앞으로는 내가 데리고 있을 겁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이고 참나.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딸이 사부인을 의심하고 있으니 저는 딸 편을 들어서 저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릴 생각이었죠. 사부인은 그대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 딸이 소파 뒤에 웅크리고 있다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더군요. 그 여자 갔어? 그래, 갔어. 엄마가 쫓아버렸어. 그제야 딸이 안심한 듯 소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사이 딸의 양팔에는 방금 긁어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식탁으로 이끌었어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여기 팔은 왜 그런 거야? 제가 방금 생긴 상처를 가리키자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 여자가 그랬어. 누구? 시어머니? 확실해. 이건 방금 생긴 상처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불안한지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괜찮으니까. 그게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 가끔 숨도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답답해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딸은 자신의 가슴을 탕탕 두드렸어요. 남편도 아이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잖아.
그래서 벌을 받나 봐. 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잠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팠잖아.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아빠랑도 이혼한 거잖아. 그게 왜 네 탓이야? 밑도 끝도 없이 아들만 말한 네 할머니랑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울었어? 엄마 내 생일 때마다 울었잖아. 나 봤어. 엄마가 눈물 훔치는 거. 엄마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슬펐던 거잖아. 내가 아들이면 구박도 안 받고 이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테니까. 딸의 생일은 같이 태어났다가 곧바로 세상을 떠난 쌍둥이의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는데 그 모습을 딸아이가 본 모양입니다. 제가 진실을 감추는 바람에 딸의 마음 한편에 이상한 오해가 쌓여 있었어요. 나 사실 너무 불안했어. 할머니랑 아빠처럼 엄마도 실은 내가 딸이라서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내가 아들이 될 순 없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했어.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반장 부반장도 도맡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도 엄마가 종종 슬퍼 보여서 나도 너무 슬펐어. 딸의 말을 들으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간 올곧고 바르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다니. 왜 그걸 여태 몰랐을까? 제 스스로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스스로를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네 생일 때마다 슬퍼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네 동생 때문이지. 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딸은 뜻밖의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생을 만나볼래?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딸을 데리고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매일 몇 번씩 찾아왔지만 한 번도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은 못했던 곳이었죠. 납골당 앞에 서자 딸은 납골당을 유심히 살폈어요. 날짜가 내 생일이랑 같네. 맞아. 네 쌍둥이 동생이야. 내가 쌍둥이였어? 너한테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엄마 곁을 떠나고 말았어. 네 생일은 곧 그 아이의 기일이기도 하니까 예쁘게 크는 널 보면 기쁘다가도 죽은 아이가 생각나서 슬프기도 했어. 몰랐어. 왜 여태 말 안 했어? 온전히 축복받아야 할 생일인데 슬픈 날이 껴있는 게 싫었거든. 이건 엄마가 감당해야 할 슬픔이지 네가 감당해야 할 슬픔이 아니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솔직히 말할 걸 그랬다. 엄마는 네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딸은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지은이한테 너무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우리 딸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은이가 엄마를 살렸거든. 지은이가 태어나고 아빠랑 이혼하기 전까지 엄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 우울함이 엄마를 짓눌러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웃어주고 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었어. 지은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돌아보면 엄마도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 같아. 아이가 그렇게 떠난 게 내 잘못 같았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세상 일이 꼭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지는 않더라고.
고리의 사고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 그대로 세상에는 원인 없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어.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면 결국 마음이 다치게 돼. 엄마가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 엄마가 슬픈 것도, 남편이 저렇게 된 것도, 아이가 떠난 것도 다 내 잘못 같았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엄마 잘못도, 지은이 잘못도 아니야. 알았지? 제 진심이 다한 건지 딸은 아까보다 표정이 한결 편해 보였어요.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딸에게 한 말이 곧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거든요. 더 이상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자. 이제 내려놓자 하고 말이에요. 엄마나 나나 서로를 너무 배려해서 마음의 벽이 생긴 거네. 서로 너무 아파할까봐 꽁꽁 감춘 게 골마서 터진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자.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에 알리고. 알았지? 그래서 말인데 사실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실은 얼마 전에 할머니가 찾아왔었어. 할머니? 네 친할머니? 전혀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서둘러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할머니가 왜? 아빠가 많이 아픈가 봐. 간이식이 필요한데 나한테 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혼한으로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딸이 이렇게 클 때까지 이런 한 푼 안 보태주더니 이제와 간을 내놓으라뇨. 딸 결혼식이라고 연락했을 때는 그렇게 차갑게 내치더니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이면 병원에 있을 때 왔다는 거야? 네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나보고 마음을 곱게 쓰고 선행을 베풀어야 남편도 깨어날 거라고 하시던데 그게 정확히 언제야? 한 달 전쯤이었어. 그제야 사부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이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검사까지 받았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간을 떼어주면 정말 남편이 깨어날 것만 같았거든. 근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 그랬더니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내사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딸아이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막말을 퍼부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집 구석과는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에요. 이 질긴 악연을 제 손으로 확실히 끊어내야 딸에게 더 이상 그딴 마술을 뻗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알았지? 네 아빠는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마음 쓰지 마. 나도 아빠가 안쓰러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때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말에 휘둘렸나 봐. 이제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 그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딸을 태우고 어딘가로 가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된 모양이에요. 저는 딸 앞에서 사부인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건지 사부인에 대해 더 이상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친 저는 딸에게 병원에 가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사실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들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어. 엄마도 무슨 마음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서 치료받자. 아픈데 혼자 끙끙 앓으면 병을 키우는 거야. 네 남편도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잖아. 남편이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아프면 너무 슬플 테니까
나 이겨내볼래, 엄마. 딸은 결심을 고친 듯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사부인도 적절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딸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다행히 딸도 종이에서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죠. 딸은 병원에 가니 오히려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사부인이나 저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네요. 딸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 저는 질긴 악연을 끊기 위해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둘 다 갑작스런 제 등장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가 여기로 어떻게 왔냐? 그러는 어머니는 지은이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철륜이 그리 쉽게 끊어지냐? 내 손녀인데 찾고자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철륜. 언제는 딸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시더니 이럴 때는 더 필요하신가 봐요. 뭐? 너 시애미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냐?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지은이한테 간 내놓으라고 한 거? 저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참 뻔뻔하다. 지은이 결혼한다고 연락했을 때는 딱 잘라 거절하더니 자기 살겠다고 가뜩이나 힘든데 찾아와서는 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 그래도 내가 키워줄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 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키워준 값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야? 뭐 아주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거지. 사람이 뻔뻔해도 저리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말에 도리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편을 들더군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어차피 간받기는 그런 거 같으니 경험이라도 보태라. 애비가 아파 이러고 누워있는데 자식 된 도리는 해야지. 혹시나 했지만 제 예상보다도 더 막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태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던지듯 건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돈인 줄 알고 얼른 열어보더군요. 그러다 안에 든 서류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청구서? 네. 저 사람 자식된 돌이 운운하기 전에 아비된 돌이부터 하라고요. 변호사랑 이야기해봤는데 그가 밀린 양육비가 상당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지은이 앞으로 다다리 붙이세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직도 대학 교수하고 있지? 그 사이 사회적 명성도 꽤 쌓였던데 한 달이라도 밀리면 당신이라는 학교 홈페이지에 양육비 안 내는 무책임한 아빠라고 도배를 할 거야. 요새 배드파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은 당신 어머니가 먼저 했지. 당신이나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막장으로 가려고. 나는 당신과 달리 이럴 명성이 없거든. 제가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나 모두 대꾸를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이참에 확실히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다시는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딸 이집이랑은 일도 관련 없는 아이예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둘 다 접근 금지 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질긴 악연을 제 손으로 끊고 병실을 나오는데 가슴 한편이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진작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후회도 됐지만 이제라도 끊어냈으니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나 남편은 다시는 딸이나 제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딸은 입원을 하고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제품으로 돌아왔죠. 그 무렵 저희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도록 내사 상태에 있으며 가망이 없던 사위가 마침내 깨어난 겁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저와 사부인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승훈아,
세상에, 내 아들, 엄마 보이니? 닥서방 괜찮나? 말 좀 해보게. 눈을 뜨자마자 새 여자가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내니 사위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눈만 껌뻑이고 아무 말 없는 사위를 셋 다 긴장해서 쳐다보는데 한참 만에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엄마, 장모님. 우리 셋을 다 알아본다는 사실에 동시에 눈물을 터뜨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제 생애 가장 깊은 순간이었어요. 사위는 얼마 후 병원에서 퇴원했고 반년 정도 몸을 추스린 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위의 능력을 높이 산 헤드헌터가 외국계 기업에 추천을 하여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딸은 사위에게 우울증 사실을 알렸어요. 우울증은 감기와 같아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둔 거죠.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게 말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행여 사위가 안 좋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도리어 자기 때문에 딸아이가 마음의 병을 앓았다는 사실에 미안해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이게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근황을 전하자면 사위인과 저는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 때문이죠. 사위가 재취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이 다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저처럼 쌍둥이를 갖게 되었네요. 행여 둘 중 하나가 잘못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의 예쁜 부분만 고루 닮아서 둘 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평일에는 사부인이 주말에는 제가 손주들 돌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정신없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이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부터 추슬러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더군요. 어제는 날씨가 맑아서 좋고 오늘은 비가 오니 운치 있어서 좋고 여름은 더우니 시원한 커피가 맛있어서 좋고 추우면 따뜻한 붕어빵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삶을 긍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